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량 운동학을 담당한 박래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많이 하셨으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은 과목이 그 5과목이죠. 그 5과목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시험은 이제 1차 시험하고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1차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으로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이 과목은 1차 시험의 과목은 4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4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과목이냐? 자동차에 관련된 특히 도로교통법 관계고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법규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셨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는 조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재현론이 되겠습니다. 재현론이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네 번째 과목이 바로 차량 운동학입니다. 이와 같은 4과목을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데 각각 몇 문제냐? 25문제씩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 25문제씩 결과적으로 몇 문제? 4과목이니까 100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법규든 교통사고 조사론이든 재현론이든 운동학이든 간에 각각의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평균입니다.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과목 하나에서는 60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과목에서 80점을 받을 수도 있고 90점을 받을 수도 있고 더욱 잘하면 100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과목의 전체를 4과목을 통해서 60점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과목 하나가 40점이 못 되는 미만 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1차 시험은 결과적으로 불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한 과목 하나가 4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과목을 40점이 못 맞도록 죽을 써버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2차 시험도 역시 60점 이상, 한 과목입니다만은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만이 합격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2차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문제가 50점짜리가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출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25점 문제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죠. 3문제가 제시가 될 거예요. 3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뭐 다 풀면 좋지만 이 중에 50점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25점짜리 2문제는 여러분께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점짜리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되지만 하나만 여러분께서 풀 수 있으면 되겠고 25점짜리 3문제가 제출되지만 그중에서 2문제만 여러분께서 이제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 2차 시험까지 합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1차 시험 4과목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거쳐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어떤 자격에 도전하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차량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운동학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차량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난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규명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차량 운동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학을 이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교통사고 자체를 원인을 규명해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개념을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배워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물리가 뭐 수학적인 개념, 또 공식적인 개념, 이게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실생활하고 막 연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과목으로 넘어갔기도 했고, 또 뭐 이과 계통에서 다시 또 뭐 그 이상의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과정 같으면 필수적이었지만, 특히나 문과 쪽에서는 등한시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물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물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숫자로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로 의미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집었어요. 물건을 집었는데 어떠냐? 무겁다. 또 내지는 그 양이 얼마냐? 상당히 많아. 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한 그 목적지를 얘기했을 때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럼 멀다 그런 거죠. 무겁다. 멀다. 또 내지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멀다고 하는 것이 얼마큼 뭐냐? 그 기준을 어디서 두는 것이냐?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뭐 1km도 상당히 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높게 보는 사람 같으면 1km 그러면 그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400km라고 하는 거리를 계산했을 때는 아주 짧은 거리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다,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큼 무겁고 얼마큼 거리고 얼마큼 그 많은 양이냐 하는 것 자체는 뭘로?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멀다. 그 멀다는 게 어느 정도나? 2km가 된다. 그러면 한 100m, 200m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2km나 1km는 상당히 멀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한 200km, 400km 정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1km가 뭐가 멀어?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겁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가 얼마다, 메타다, 킬로미터다, 뭐 센티미터,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무겁다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킬로그램을 가지고 이건 몇 킬로그램이야? 그럼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또 부피 같은 것도 cc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리터로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 개념에서 나타내는 것을 바로 물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물리가 뭐 깊은 쪽에서 하나없이 들어가면 뭐 천체 어떤 뭐 물리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 차량 운동학에서 필요한 물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다져져 가면서 무언가 형성해내야 되겠지만, 깊은 물리, 말하자면 어려운 물리, 복잡한 물리, 뭐 2차, 3차 이런 물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물리, 기초적인 물리학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개념을 아셔야만이 어떠한 뭐 스피드 마크의 길이가 있었다. 이때 자동차 속도는 얼마로 계산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물리학을 이해를 하시고 또 그 개념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인 개념. 그럼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2 플러스 3은 얼마다? 뭐 5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3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뭐 1이다. 또 2하고 3하고 곱했을 때 어느 정도냐. 또 5를 또 뭐 2로 나눴을 때 얼마냐. 이와 같은 수학적인 아주 기본적이겠지만,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의 산수의 어떤 그 전개 풀어나가는 전개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될 것이고, 어떤 공식이 산출이 되게 되면 그 공식은 어때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뭐 수학자의 개념이 아니고 뭐 기초 물리학의 어떤 기본을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인 어떠한 그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이 그 나타날 수 있는,
공식이 설정될 수 있는 그 유도된다고 그러죠. 유도되는 과정까지는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그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스키드 마크 공식 비록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유도되는 과정은 있었겠지만 그 스키드 마크를 내는 공식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자동차의 충돌 당시의 속도, 충돌 전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그 산출해내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공식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공식을 많이 그 요소에서 암기를 그 분야별로 어떤 그 문제가 되었을 때에 풀어나갈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더 좋은 것은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유도됐느냐 하는 것까지는 알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욕심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설정되어 있는 공식은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어떤 문제가 제시되고 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완벽하게 그 공식은 암기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만 하면 어떨 거냐. 그 공식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말하자면 풀어먹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 될 거냐. 그럼 공식을 대입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결과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답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공식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이 차량 운동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차량 운동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차량 운동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차량이 아스팔트 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제동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의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노면에 어떠한 자국을 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조사에서 공부했던 어떤 타이어 흔적이죠. 바로 스키드 마크란 말이죠. 그러면 아스팔트 도로하고 연결된 게 세멘트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떠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 장애물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 행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제동을 하려고 그러겠죠.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애물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말하자면 충돌하고 싶지 않아서 제동을 하겠죠. 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는 쭉하니 미끌려 나가는데 타이어가 어떻게 돼요? 운전자가 제동함으로 해서 타이어가 정지가 되는 거죠. 락되는 것이죠. 락되었을 때에 이 노면에 이 아스팔트 도로하고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자국을 낼 거란 말이죠. 자국을 쭉 냈다. 근데 이 자국이 예를 들어서 뭐 30m다, 40m의 자국을 냈다. 그러고는 바로 또 이어서 세멘트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멘트 도로에서 또 자국을 계속 연속해서 나는데 아스팔트 도로에서 난 자국하고 세멘트 도로에서 난 자국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다르겠죠. 이때 뭐 15m를 더 냈다. 전체의 길이는 얼마? 45m라고 하는 자국을 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정지가 됐다. 이때에 이 자동차가 달려왔던 이때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어떤 거예요? 그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자동차가 충돌 전에 움직였던 그 자동차 속도를 계산하는 것. 그 속도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의 어떤 그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고 원인을 밝혀내게 되면 이 자동차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법규 위반이라든가 과실의 여부, 운전자의 어떤 그 잘못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자체의 어떤 자국을 주어지고 자동차의 충돌 직전에 어떤 속도는 어느 정도느냐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예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조사론과 재현론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냈던 공식을 보게 되면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냈던 공식은 15.9 그 다음에 루트 df 해서 d라고 하는 건 스키드 마크의 거리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견인계수죠.
뭐 어떤 오르막과 내리막과 그다음에 마찰계수를 합한 거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공식이 유도됐던 것은 우리가 조사론과 재론 때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뭐다.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어떤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이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 공식을 대입을 했을 때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산수의 개념이지만 그 산수의 개념도 복잡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운동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들어가면서 시작할 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 간다. 어쩌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정도의 어떤 산술 계산도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풀어간다. 공식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대입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출해내고자 하는 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공식을 일단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면 이 공식이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 그걸 하나하나 대입했을 때 풀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연습하고 많이 풀어봄으로 해서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헤매게 되면 뭐 하나 문제 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면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됐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그동안에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란 말이죠. 또 어느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형 트럭이 있었다. 대형 트럭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대형 트럭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자동차의 최저 속도와 그 다음에 최고 속도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출되고 기출돼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더랬어요. 이건 어떤 것이냐. 이 대형 트럭의 자동차 운행 도중에 보니까 5단 기어를 넣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다. 이때에 변속되는 기어가 있죠. 1단과 2단, 3단, 4단 뭐 기아에 따라서 변속이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변환시켜주는 변속 기어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기어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두 번의 그 속도의 이 변속을 시키죠. 뒤에 있는 차동 장치라고 하는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이 종감속 기어 마지막으로 감속되는 기어비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기어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변속의 기어비가 얼마다. 이 기어비가 각각 얼마였을 때에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 타이어의 어떤 그 크기, 타이어를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반경이라고 그래요. 반경의 길이가 얼마였다. 이 타이어의 반경은 얼마였고 이때의 변속기로서의 기어비를 얼마.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비는 얼마였을 때 이 자동차의 RPM이 예를 들어서 뭐 900에서 뭐 1500 정도의 RPM, 분당 회전수가 되겠죠. RPM은 이 분당 회전수가 이 경우였을 때에 이 대형 트럭의 최저 속도와 최대 속도의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제로서 제출되었던 거고 여러분이 문제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이제 구조학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뭐예요? 자동차 차량 운동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께서 공부를 또 잘 해두셔야 되고 이 분야를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또 어느 경우는 이런 문제도 제출됐으니까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운동학을 공부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었다. 방향은 이쪽이었다. A라는 방향에서 B라고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의 무게는 얼마? 1톤, 1000kg 정도의 무게,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진행을 쭉 하는데 이 자동차가 시속 얼마? 예를 들어서 뭐 시속 65km로 진행되고 있었다. 근데 이때 또 마주오는 자동차가 한 대 있었단 말이죠. 이때 마주오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의 무게는 예를 들어서 2톤, 200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B라고 하는 방향에서 A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자동차 속도는 95km였다.
이때 95km로 달려오는 자동차와 65km로 가는 자동차가 A와 B의 방향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정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정면 충돌이 일어났다. 이때 두 개의 자동차가 이 부근에서 정면 충돌을 일어나게 되면 A라고 하는 자동차와 B라고 하는 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어떻게 보면 속도가 강하고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A라는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B 방향에서 비록 A라는 방향에서 B 방향으로 갔지만 B에서 A 방향으로 오는 자동차의 어떤 무게와 질량과 속도에 따라서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게 되면 이 자동차는 뭐예요? 뒤로 움직이는 곳. 결과적으로 A 방향으로 해서 B 방향으로 갔지만 결론적으로 충돌하고 난 데는 B 방향에서 A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뭐 이런 그 자동차의 운동 방향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두 개의 자동차의 힘의 합은 얼마냐? 두 개의 자동차의 합은 얼마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운동학에서 풀어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또 운동학을 공부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쭉 가다가 어떠한 뭐 낭떠러져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낭떠러져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전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 있던 타이어 흔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타이어 흔적.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뭐예요?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가 얼마냐? 따라서 이 높이하고 이 거리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 이 자동차가 과연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 자동차 속도는 얼마였느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화되고 있고,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고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운동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산술적인 문제라든가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조금 지근지근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잘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조금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순서가 조금 앞뒤로 좀 바뀌어져 가면서 공부할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자주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예습과 이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지선다양 같이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 단답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산술적으로 풀므로 인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를 좀 해둬야 될 내용이다. 조사론, 재현론, 이건 뭐 암기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법규는 특히나 암기 쪽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은 풀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조금 더 정신을 조금 더 예민하게 집중하시면서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순차가 있는데 제일 4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1편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냐 하게 되냐. 공학적인 해석, 공학 해석에 대한 물리학을 해야 돼요. 공학 해석의 물리학을 여러분하고 같이 1편에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냐? 공학의 어떤 단위가 있단 말이죠. 공학의 단위가 있다. 이 단위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뭐 단위라는 게 뭐예요? 센티미터도 단위고, 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V도 있을 것이고, 거리라고 하는 D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론과 재현론에서 공부했지만 뭐 현의 길이가 얼마다, 또 이 높이 떨어진 높이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단위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유 한 컵을 샀다, 또 맥주 한 캔을 샀다. 이거 양이 얼마야? 했을 때 뭐 리터를 계산하고 cc로 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공학 단위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공학 단위는 하나하나만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게 되면 좋지만 기본적인 공학 단위는 어떻게 있는가. 그런 공학 단위는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죠.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건전지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몇 볼트짜리야? 자동차 배터리 몇 볼트짜리야? 이 볼트 개념이 뭐예요? 하나의 그 단위란 말이죠. 이 단위는 뭐예요? 세계적인 공식적인 통용 단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서 공학 단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량 운동에서 아주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뭐예요? 속도라고 하는 거.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력하고 다른데, 속력하고 그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이 벡터량이 나오고 스칼라량이 나오고 이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와 속력, 가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제1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자동차가 가가지고 충돌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힘은 과연 물체의 힘의 물체 운동.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체에 운동을 주는 거예요.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물체라든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겠지만 어떤 힘을 주게 되면 그 고정 물체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변형이 생길 거란 말이죠. 망가질 거란 말이죠. 부서질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어떤 이 힘을 주게 되면 어떤 변형이 생긴다든가 또 내지는 힘을 주게 되면 그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어떠한 물체가 있다? 세워져 있다. 자동차도 있어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것이 힘을 주게 되면 그 자동차가 손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형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는 뭐예요? 뒤로 움직이든 좌로 움직이든 어떤 회전을 하든 간에 움직일 거란 말이죠. 힘에 의해서 물체 운동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량과 중량은 뭐냐. 어떤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은 고유의 무게가 있어요. 고유의 무게. 그런데 이 분필은 뭐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나요? 밑에서 뭘 잡아당기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은 이 달의 중력과 이제 달에서의 중력과 지구에서 중력은 다르지만 일단은 중력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유의 무게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유의 무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질량이라고 그러고 그 질량의 어떤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서 있을 거예요. 붕붕 떠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에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량을 합해놓은 게 뭐예요? 이제 중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재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항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따라서 노면에 타이어가 과연 어떤 마찰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를 야기켰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뭐 타이어 어떤 자국이라든가 나타나겠죠. 마찰력. 그 다음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운동량. 우리는 뭐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니까 사고의 개념이니까 운동량.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대한 충격량은 얼마였느냐. 충격량은 얼마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생겼는가. 충격량. 그 다음에 힘을 주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일에 대한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일율이라고 그러죠. 일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동학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이 우리 이제 교재에서 들어있고 공부를 해야 되냐. 운동의 기본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에는 기본 법칙이 있다. 이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은 우리가 조사론과 재현론 때에 뭐 이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이지만 이 뉴턴의 뉴턴의 그 3대 원칙이라고 할까요? 운동의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편에서는 다시 이제 뭐냐? 벡터량, 그 다음에 뭐 스칼라양. 이 벡터량과 스칼라양을 모르게 되면 물리학이라는 기본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운동역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벡터량, 스칼라양 자체의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무시해도 되지만
다른 것들을 내용을 뭐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칼라양과 벡테리아양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또 벡테리아양과 스칼라양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2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접근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여러분 교재에 대한 내용 목차 읽어보십시오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는 것이죠. 제2편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느냐. 운동 역학을 다룬단 말이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움직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느냐. 운동 역학.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이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이 에너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자동차의 그 일과 운동은 어떤 것인가? 운동과 일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충돌이라는 것이죠. 충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어떤 힘을 줬겠죠. 따라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며 어떠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사고로서의 결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2편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편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운동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 아주 중요하죠. 많이 들었던 거죠. 재현론과 조사론 때 수없이 들었던 거.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의 마찰계수는 어떤 상태에서 가지고 포함되어 있느냐. 견인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키드 마크를 냈을 때 공식 볼까요? 여러분 공부하셨죠?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그 자동차 속도를 계산할 때 우리는 15.9 루트 DF라고 하는 공식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자동차 속도를 내는 공식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는 우리가 조사론과 재현론 때 공부했던 걸 한번 상기해 보시면 알겠는데, 일단은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자동차 속도를 계산하는 건 15.9 루트 DF다. 이때 D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키드 마크 길이란 말이죠. 스키드 마크의 길이가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F라는 건 뭐예요? F라고 하는 것은 마찰 계수와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제 구배라고 하는 이 경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도로가 평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리막길로 운행하기도 하고 오르막길로 그 자동차 운행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때 가지고 있는 표면의 어떤 마찰 계수가 예를 들어서 0.7이었다. 근데 이 기울기가 0.5%의 기울기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마찰 계수는 평지에서는 그냥 0.7이라고 하는 마찰 계수만 인용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있었을 때는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 오르막 같으면 플러스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 같으면 마이너스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자체가 360도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 0.5%의 어떤 그 경사각도가 있었다, 기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르막길 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0.7에다가 얼마? 0.05를 더해줌으로 인해서 0.705가 되겠죠. 이 자체가 뭐다? 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계수와 기울기를 합한 것이다. 이때 만약에 내리막이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0.05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7이 못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마찰계수와 기울기를 합해 놓은 걸 F라고 그런다. 근데 통상은 기울기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로 제시가 됐을 때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찰계수라는 개념만 여기다가 산입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5.9 루트 DF 했을 때 마찰계수 기울기라고 하는 F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 한 편에서 공부하는 마찰계수 견인계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3편. 그 다음에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무시를 많이 합니다만은 바람에 의한 저항이 있잖아요. 바로 레스탕스라는 것이죠. 어떤 뭐 전기에서도 R이라고 하는 레스탕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 맞아요. 마찰계수도 바람에 의해서 주행에 대한 바람 저항, 뭐 이런 것들이 구름 저항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지거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제동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일과 어느 정도의 움직임과 어느 정도의 방향을 주었다. 이런 것들을 제3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제4편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이륜자동차 사고 개념과 사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학 전체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목차를 제가 한번 쭉하니 적으면서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운동학에서 다루고 있고 운동학에서 공부할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두시고 차량 운동학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자, 뭐 첫 시간이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문제를 또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운동학은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운동학 시간을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는 걸 약속을 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